네, 안녕하세요. 윤태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리뷰하려고 잠깐 켰습니다. 네. 오늘 이제 리뷰해드릴 경기는 FC 서울하고 수원 FC 경기입니다. FC 서울이 이제 참 오랜만에 승리를 사실 거뒀습니다. 이게 경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말 좀 예상을 저는 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전반 초반에 득점을 하면서 이제 수원 FC를 깼는데요. 이제 수원 FC가 최근에 굉장히 경기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FC 서울은 이제 감독 교체가 있고 좀 어려운 흐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두 골 딱 넣고 이제 후반전에는 약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흐름을 찾으면서 이거 뭐지?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가 상당히 좀 완성도가 높은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수원FC의 플랜 A는 지금 시즌 내내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초반부터 잘 됐던 건 아니지만 시즌 중반을 지나면서부터 이제 3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전방에 투톱 놓고 여기서 이제 그 수비 쪽에서 혹은 미드필더에서 공을 빼앗은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전환되는 속도에서 이제 상대팀을 압도하고 있는 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공격적인 팀은 아니라고 하지만 공격적으로 분명히 어떤 능력이 있고 매력적인 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FC 서울은 이번 경기에서 분명히 승리가 필요했고 그러려 그러면 이렇게 수비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역습에 강점이 있는 수원 FC 상대로는 분명히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좀 눈여겨봤던 거는 이 아닉스 감독님이 오신 다음에 어떤 전술을 꺼내들까가 좀 궁금했었고 사실은 뭐 지난 경기에서는 제가 성남전을 제대로 못 봤지만 뭐 팔로세비치 그 교체 이슈도 있었고 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팔로세비치가 최전방에 나왔고 기성용 선수도 오랜만에 돌아왔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순하게 수원FC 맞춤 전술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서울한테는 나름대로 플랜 A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다들 익히 아실 거예요. 아닉스 감독님이 어떤 스타일이신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예전에도 언제나 이 수비적으로는 안정적인 강점이 있는 지도자였고 대신에 이제 조금 공격적인 면에서 이런 어떤 욕심 많은 팀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FC 서울처럼 좀 더 승리를 하고 싶은 팀들한테 적합한 지도자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나름대로의 디테일들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서 그 디테일들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수원FC는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잘 잡힌 플랜 A를 가지고 나온 경기였고 이제 대신에 이 FC 서울의 이 전술적 대응에 대해서 수원FC가 전 잘 대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같이 버무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역시 FC 서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원FC 얘기를 이제 군데군데 껴넣는 방식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있었던 경기를 제가 리뷰를 못했는데 저도 이제 현생이 있다 보니까 좀 못했는데 그 경기는 잠깐 그냥 마지막에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경기 좀 재밌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포메이션 상으로 배치상으로 보면 4-1-4-1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포메이션 배치도에 봤을 때는 뭐 이태석, 그다음에 오스마르, 이한범, 윤종규까지 여기 이제 포백을 이렇게 이루고 그다음에 앞에 이제 하나 기성용이고 그다음에 앞에 많이 뛰는 선수들 백상훈하고 고요한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양쪽에 나상호, 조용호. 그다음에 의외로 여기 팔로세비치 이렇게 나오는 형태를 띄었는데 저는 이게 전술이 참 일리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4-1-4-1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쓰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쓰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많이 띄었는데 일단 기본적인 변형 형태가 이제 오늘 이한범 선수가 이쪽으로 빠지고 오스마르 빠지고 기성용 일로 빠집니다. 네. 그죠? 그 다음에 요 반칸쯤 들어와요. 이태석하고 윤종규가. 요게 저는 나름대로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형태가 요렇게 서 있을 때는 이게 전북이 작년에나 뭐 그 최강희 감독이 계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요런 형태 쓸 때 여기 1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신영민이나 손준호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이 이제 여기서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이터 기질이죠. 그 다음에 좀 기동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태클의 장점이 있어야 되고 한데 기성용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 사실 그런 쪽은 아니죠. 물론 잘해요. 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지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건 좀 더 공격적인 면에 많이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조율의 강점이 있는 거지 본인이 이제 싸움꾼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선수들이 왜 그러면 싸움꾼이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배치상으로 보더라도 이쪽이 4-1-4-1을 섰을 때는 이쪽이 굉장히 전방 압박에 유리한 형태를 띠긴 하지만 그냥 배치를 했을 때 이쪽을
이 선수 혼자가 다 커버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도 커버를 해줘야 되고 이쪽도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좌우로 흔들릴 경우에 이 선수가 눈치를 잘 보고 딱 가서 싸움 해주고 하나 아니면은 뭐 파울로 끊거나 이런 걸 잘 해주지 못한다 그러면 이쪽에 빠져나가 있을 때 반대로 전환해서 일로 흘러 들어가면 이쪽에 제어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 이런 게 단점이기 때문에 그 사실 전북에 있던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사실 고생을 좀 많이 했고 거기가 굉장히 키 플레이어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손준호 선수도 포항 일sen 4-2-3-1로 많이 나와서 2회에도 많이 서고 3회 중심에 서기도 했었고 공격적인 선수로 많이 알려졌지만 이제 모버지를 만나면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변신을 했었는데 그때도 결국에는 그런 어떤 짱 보는 능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속된 말로 그런 것들이 많이 돋보였던 자리입니다. 사실 근데 기성용 선수가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고 그래서 예전만큼 기동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혼자 맡겨놓으면 불안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어떻게 메꾸냐. 기성용은 일로 빠집니다. 그래서 3백 변형 3백 형태로 바꿔주면서 빌드업 할 때도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수비할 때도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포백을 섰을 때 투톱을 상대해야 될 때 이 선수가 그냥 올라가 있으면 2대2 싸움이 되잖아요. 어찌됐든. 근데 특히나 이제 최근 라스가 좋고 뭐 김승준 선수도 빠르고 후반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 뭐 조상준 선수도 어찌됐든 저돌성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쪽에서 2대2로 싸우면은 아무래도 오스마르가 조금 느리고 이한범 선수가 아무래도 경험이 적잖아요. 그런 거를 채워주려고 그러면 숫자 싸움이 제일 좋죠. 여기를 셋으로 늘려버리면 싸움을 3대2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반전에 그 수원FC가 FC서울의 뒤를 노리면서 여러 번 노렸는데 어찌됐든 커버가 됐던 이유는 숫자가 하나 더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기성용을 쓴 겁니다. 그래서 뭔가 상대가 좀 압박하려고 할 때 내려오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본인들이 여유가 있고 앞쪽에 가서 공이 이쪽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는 기성용 선수가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이 뒤를 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기성용한테 전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게임 읽는 눈이 좋으니까 아 지금은 좀 쳐줘서 해줘야 되겠다. 아 앞에 나가서 해야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예전에 안 될 때 나왔던 그 포오리베로 얘기가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기성용 선수는 역시 능숙하게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잘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런 면들을 잘해줬고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을 때 고요한하고 백상훈이 여기서 압박만 해준다 그러면 전방으로 많이 압박을 해준다 그러면 이게 한번 풀렸을 때 이쪽을 누가 커버 치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때를 그냥 이태석하고 윤종규가 일로 좁혀버리면서 이쪽을 그냥 두 명 투볼란치 선 것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포메이션이 어느 정도 공격적이 나와. 아예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 선수들이 이쪽까지 막 올라가고 기성용이 한 칸 올라오면서 여기를 2대2로 맞출 때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공 돌아갈 때를 보면 이 선수들은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해서 사실 3-2-4-1에 가까운 형태 3-2-4-1에 가까운 형태로 공격 운영을 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전방 압박이 강해지죠. 앞에 5명이나 있기 때문에 전방 압박의 강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역습은 사실은 측면으로 바로 나가는 경우들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게 수원FC는 역습이 측면에서 시작이 안 돼요. 무조건 중앙에서 시작됩니다. 왜냐면 배치 자체가 3-5-2거든요. 그렇잖아요. 한승준 선수가 측면으로 돌아나가긴 하지만 자주 돌아나가는 선수긴 하지만 중앙에 일단 기본적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나 결국에 3-5-2니까 윙포워드가 없는 3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측면 공격은 윙백들이 맞게 돼 있는데 결국에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 중앙에 많이 모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을 하려고 그러면 중앙 중심으로 압박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대신에 이제 수원FC 이걸 못 잡는 이유는 이쪽에 한두 번만 돌아서 공이 한두 번만 돌면 이 뒤에 때려 넣는 공격 형태가 있고 요거가 여기서 조금 뭔가 풀린다 그러면 여기 있는 윙백들이 공격할 때 지체 없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처음엔 없어. 근데 한 타이밍이나 두 타이밍 지나면 윙백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면하고 중앙으로 오고 가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사실은 시작은 중앙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앙에 보면 박주호나 이영재나 한승규나 뭐 무릴로나 어느들 어찌됐든 볼 좀 다르고 공 안 뺏기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을 압박하기 위해서 양쪽에 있는 풀백들이 중앙으로 좁힌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앙으로 좁혀놓고 여기서 하나 가지고 있는 장점이 또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FC서울 뭐 3백도 쓰고 그 전임 지도자 밑에서 포백도 쓰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때는 이쪽에 있는 풀백들이 약간 그 우리가 알고 있던 윙백들이 풀백들이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의 어떤 측면 수비였죠. 그러니까 공격할 때 이쪽에서 와이드하게 도와주는 형태를 주로 많이 썼습니다. 좀 단순했죠. 근데 이제 요걸 어떻게 바꿨냐면 안으로 좁혀 있잖아요. 좁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을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3백이 되니까 이쪽이 안정적으로 이 두 명만 있잖아요. 사실 수비할 땐 이 두 명밖에 없으니까
혹은 한순규가 올라오더라도 3대3은 일단 맞추니까 본인들이 빨리 뛰어나오면 된다는 생각하에 중앙에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쪽을 그렇게 노리는 거예요. 오늘 이태석 선수가 이쪽을 엄청 노려요. 그죠? 많이 노렸죠, 이쪽. 윤종규도 중앙 들어와서 많이 이쪽을 움직여주고 이런 형태가 되면서 이쪽이 그 어떤 그 수비 조직을 갖추고 있는 형태에서 의외에 있는 이 박 뒤에 있던 선수가 들어오면서 여기를 흔드는 역할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게 이제 장점으로 다가왔다고 볼 수 있겠죠,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 이게 참 포지션 잡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이렇게 많이 분석한다는 말 하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평가를 많이 드리긴 하는데 이런 걸 고안하는 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누가 고안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 이번 안익수 감독님이 가지고 나온 거는 제가 알던 전술이라고 생각하기엔 좀 그런데 굉장히 잘 만들어 온 전술이라고 생각이 뭐냐면 오늘 두 번째 골 득점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 이태석 선수가 측면에 빠져 있었는데 패스가 들어갔는데 나상호 쪽에 딱 패스가 들어갔는데 자 생각해 보시면 이태석 선수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풋백 위치인 라인 쪽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반칸쯤 들어와 있었죠. 여기서 패스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라인을 측면 쪽으로만 잡아버리면 이게 패스길이 예쁘게 안 나요. 근데 여기서 하면 패스길이 나죠. 여기 출발 이렇게 하면 요게 저는 주요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쪽 중앙에 들어와서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 앞에 있는 선수들하고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데 이 선수가 내려와 있으니까 기성용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해서 여기 딱 좁혀선 순간 뭔가 관계가 더 가까워지죠. 거리들 자체가. 예. 거리 자체가 가까워지는 효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뭔가 투닥투닥 만들어가는 게 확실히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두 번째 골 아까 말씀 같이 드리면 계속 드리면 이쪽에서 이태석 선수가 좋았어요. 패스가 좋았는데 이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템포 얘기 엄청 말씀드리잖아요. 템포가 떨어지면 문제가 뭐냐면 이태석이 공을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간을 인식을 했어요. 아 여기다 줘야 되겠다. 근데 이게 왜 패스가 여기까지 안 나갔냐. 제가 생각하기에 FC 서울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공 잡아서 패스 여기를 인지를 했어요. 근데 누가 출발을 안 하냐면 이 선수가 출발을 안 해요. 나상호가 예를 들면이에요. 나상호가 출발을 안 하면 여기다가 미리 차고 이 선수가 잡을 수는 없어요. 그게 물리적으로 그래요. 여기가 아마 뭐 우사인 볼트가 와도 먼저 공을 차고 이 선수가 잡아 들어가면서 쫓아갈 수 있는 선수는 아마 우리나라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빠른 선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거를 여기서 이 공간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 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선수가 라인을 밟고 서 있으니까 이쪽 측면을 끌어냈잖아요. 측면 끌어낸 상태니까 여기는 좀 벌어져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이 선수가 공을 딱 발 앞에 딱 예쁘게 잡아놨어. 그때 미리 출발하는 거예요. 미리 출발하는데 그래서 받으러 갈 때 여기를 받으러 갈 때 한 이쯤 와 있을 때 이 선수가 공을 빡 차면 돼요. 그러면 차는 순간에 위치는 여기니까 옵사이드 라인은 여기 잡혔으니까 옵사이드 안 걸리겠죠. 그잖아요. 가속은 이미 했어요. 최고 속도에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어. 한 보통 자기 최고 속도에 한 70, 60%쯤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까지 대시를 하고 있고 이 선수는 이미 이쪽을 잡으러 끌려나가져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가속한 이 선수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상태가 돼 있고 이 선수들은 당연히 공 보고 있으니까 얘가 들어오는 거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지 얘가 안 차고 있으니까 반응을 못 해요. 얘가 차지도 않았는데 미리 나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이미 가속이 돼 있는 상태고 얘가 여기서 딱 찹니다. 그러면 이때 얘가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이미 패스는 강하게 들어가고 있고 얘는 이미 60% 70%쯤 가속이 돼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딱 지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잡고 대시하고 패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세 번의 이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잡고 하고 패스에 걸쳐 있는 겁니다. 잡고 패스 두 번인데 그 사이에 대시가 걸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에서 들어가던 게 하나 둘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그 대시라는 그 동작이 잡고 하고 패스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템포를 올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은 보면 나상호 선수가 이걸 되게 잘해줘. 근데 이게 사실 전임 지도자 밑에서는 잘 안 됐습니다. 사실은
박진석 감독님 밑에서는 거의 안 됐어요. 그 차이를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지금 FC 서울에서 나상호 선수 온 이후로 부진하다는 얘기들이 중반 이후로는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나왔던 얘기, 부진하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특징이 뭐냐면 나상호 선수가 공을 달리면서 잡질 않아요. 그 측면에서 발 앞에 잡아놨죠. 발 앞에 잡아놓고 드리블 치는 척하다 뒤로 나오고 반복했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뛰면서 잡으니까 얘를 못 잡는 거예요. 뛰면서 잡으니까 이게 어떻게 예를 들면 어떤 식이냐면 여기가 이미 나상호가 여기를 막 가속해서 들어와요. 근데 여기 센터백이 잡으려 그래요. 이게 잡기 쉬울까요? 얘가 가속이 돼 있는데 가속이 안 된 나상호로 잡는 거는 가능하죠. 오히려. 근데 가속이 돼 있어. 근데 이게 엄청 빠르고 기술이 좋잖아요. 나상호 선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나가잖아요. 잡으러 나가잖아요. 근데 얘가 가속이 돼 있으면 야 일로 치는 거 아니야? 여기 치고도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거 어버버 하고 있는 사이에 여기서 한번 치는 척하다가 접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치는 척 해놓고 딱 접으면 그때는 속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를 이쪽으로 치는 거에 쫓아가려고 그러면 이 선수가 속도를 올려서 잡아야 되잖아요. 이미 가속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더 빨리 속는 거죠. 더 확실히 속고. 근데 여지까지 어떻게 했냐? 나성호가 여기에 서가지고 발 앞에 잡아놓으니까 가속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자동차들도 제로백이다 뭐 오토바이도 막 얼마나 가속이 빨리 되느냐 그런 거 가지고 좋은 자동차 안 좋은 자동차가 나뉘는 거잖아요. 사실 스포츠카나 뭐 이런 경주용 자동차들에서는 가속이 돼 있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가속이 안 돼 있으니까 출발하기 전에 그냥 그 앞에 들어가가지고 막아버리면 출발 못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미 자동차가 막 100km쯤 뭐 150km로 달리고 있는데 거기 사람 뛰어들어서 말리라 그러면 말려요? 사람들이 겁나잖아요. 저기 부딪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벌써. 그런 느낌이라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측면에서 계속 그렇게 흔들어주니까 측면이 풀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수원FC는 결국에는 중앙은 좁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비할 때도 중앙이 좁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억지로 우겨넣어봐야 뭐가 잘 안 돼요. 사실 가브리엘 들어가도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했으면 뭐 잭슨 뭐 김건웅 그다음에 곽윤호 뭐 조유민 돌아가면서 엄청 헤딩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팔로세비치는 오히려 이쪽으로 많이 내려와 줄 수 있는 선수니까 이 선수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숫자 낭비로 만들 수 있는 선수인데다가 또 압박은 성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볼 관리가 되니까 압박 들어오더라도 볼 관리는 되니까 여기서 연결해주고 결국에 뚫는 건 측면이었던 거죠. 사실 그렇게 보면 측면에서 측면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일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제가 보기엔 3-2-4-1 형태였는데 이쪽 들어와 있는 이 선수들이 특히나 여기 있는 이 선수들하고 굉장히 관계를 잘 만들면서 측면부터 풀어가는 전술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쪽 수비 간격이 전방 압박하면서도 이쪽 수비 간격이 좁았던 게 전반 한 20분까지 FC 서울 흐름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요거는 굉장히 FC 서울이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제 전반 중반부터는 또 수원 FC 흐름이 왔습니다. 근데 이 수원 FC가 역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김동균 감독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몇 번은 아니지만 기자회견 때마다 제가 질문 드린 적이 꽤 있었는데 2번 들어갔었나 3번 들어갔었나 질문 드려보면 김도경 감독님 굉장히 축구를 잘 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이 엄청 들었던 게 이제 질문을 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답을 주세요. 전술적인 걸 물어봐도 이게 뭐 본인에 대한 그 어떤 수원FC에 대한 평가도 냉정하고 요거 안 됐다 오늘 안 됐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잘 해주시는데 저는 그런 지도자들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디테일하게 아시는 분들이 해결책을 빨리 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제부터 나왔냐면 전반 20분 이후부터 나왔어요. 그게 몇 번 나왔냐면 제가 보기엔 한 4번 5번 나왔어요. 엄청 많이. 근데 그게 뭐냐면 오늘 그 후반전에 한승규 골 넣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옵사이드 선언 됐지만 그게 뭐냐면 FC 서울이 결국에는 3-2-4-1 서가지고 전방 압박에 힘을 딱 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될 때 여기가 수비가 안 따라 올라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전방 압박입니다. 왜냐면 간격이 벌어지니까 얘가 따라오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간격이 벌어지면 여기 있는 선수들이 압박을 안 당해요. 사실 이게 제가 이렇게 잡아놔서 그렇지 잠시만요. 이 선수들이 이렇게 내려버렸다 안 따라 올라왔다 그러면 이 선수들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얘네도 편해지죠. 이런 축구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축구 프로에서 볼 수가 없는 축구예요. 결국에는 앞에가 밀고 올라가면 이 선수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스마르나 기성용이나 사실은 이한범이나 이한범 선수 뭐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오늘 그렇게 엄청나게 폭발적인 스피드를 가진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센터백이고 또 수비형 미드필더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수들이 또 앞에 있는 선수들이
아주 빠르진 않지만 이거 아까 제가 나상호 선수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출발을 먼저 해버리면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후방에서 날라오는데 출발을 미리 해요. 그러면 가속해서 이미 여기까지 가속해서 들어가고 있을 때 땅 공을 차면 옵사이드 라인은 안 걸리고 여기 공이 들어가면 얘가 무조건 이긴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 많이 나와요. 언제부터? 전반 20분부터. 그래서 김승준 선수 돌아댔던 장면, 박주 선수 들어갔던 장면, 그것도 옵사이드 선언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장면도 있었고 라스 쪽으로도 한 2개인가 들어갔었죠. 근데 그건 이한범 선수가 커트해주고 커브 플레이가 됐는데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비가 셋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대처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기성용 선수도 몇 개 커트했잖아요. 그렇게 넘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수원FC가 어떻게 넘기냐면 이영재 선수나 박주 선수나 앞에 있는 한승준 선수는 어찌됐든 나름대로 다 패스 능력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보기에는 전형은 김승준 선수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주 선수가 아마 정확히 위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이쯤에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쪽에서 오는 거를 이렇게 바로 때려주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를 잘 보시면 김승준을 봐야 돼요. 그거는 박주호가 기가 막히게 줬지만 어쨌든 김승준 선수를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김승준 선수가 여기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약간 요렇게 뛰거든요. 이제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가속을 이렇게 해버리면 옵사이드 걸린단 말이에요. 가속을 전방으로만 하면. 근데 참 사람이라는 게 이게 어떤 고정관념을 바꾸면 좋은 게 뭐냐면 가속을 우리 편 골대로 해도 돼요. 달려요. 그러면서 돌아요. 옵사이드 아니죠? 옵사이드 아니죠? 옵사이드 아니죠? 옵사이드 아니죠? 근데 여기 있는 선수는 이 선수가 이렇게 돌아 뛰는 게 다 보여요. 아, 쟤 가속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다가 타이밍을 맞춰서 땅 때려 넣으면 수비는 여기 반응이 안 되는 게 이거는 못 막아요. 원래는 수비가 정확하게 패스가 정확하게 들어가고 공격수가 정확하게 움직이면 잡기가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 선수가 이렇게 돌아요. 그럼 이 선수가 이렇게 따라가요. 그러면 이 선수가 앞으로 뛰기 시작하는 순간 제껴지겠죠. 여기 이렇게 뒤에 쫓아가겠죠. 그러니까 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면 그냥 내비두면 되냐? 이게 안 돼요. 왜냐면 그냥 내비두면 자 돌아요. 가속이 이미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선수는 그냥 서 있어요. 근데 여기 이만큼 왔는데 딱 때려요. 그러면 얘는 이미 가속도가 붙어있는 상황이고 얘는 안 붙어있어요. 못 잡아요. 물론 쫓아갈 수는 있는데 잡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뛰고 김민재 선수가 쫓아오면 잡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프로 선수들 레벨에서 이게 힘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 붙어있어서 돌아뛸 때 그냥 내려가면 되지 않냐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왜냐면 그냥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또 약점이 있어요. 항상 옵사이드는 최종에 잡히잖아요. 제가 너무 물렀나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렇게 돌아뛰니까 그냥 겁이 나서 이렇게 무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선수한테 바로 나갈 수도 있지만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 발 밑에 주면 돼요. 돌아뛰는 애한테. 그럼 여기 받아가면 돼. 그러면 여기랑 여기 커브 누가 칠 거야?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외통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물론 이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 템포를 빨리 줘야 되고 공간에 때려줘야 되고 눈이 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조직력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가 돌아뛰기 시작하니까 하고서 물러버려요. 여기 이쪽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 선수가 조금 더 좋은 선수면 한번 잡아놓고 돌아서 여기다 때려버리면 이 선수가 뛰어가면 여기 또 못 잡아요. 이런 식으로 돼요. 왜냐면 옵사이드가 여기 잡혀버리니까 여기는 다 무주공산이거든요, 공간이. 이런 식으로 잘 돌아뛰어야 되는데 이걸 수원FC가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수원FC 왜 잘해요 물어보면 이제 빨리 나가는 게 좋다고 하는데 최근 경기를 잘 보시면 라스를 자꾸 이제 뭐 이름을 바꾸고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라스는 완전 전북이랑은 완전 다른 선수예요. 쓰는 게 전북에서 어떻게 썼습니까? 완전 정통파 지금 구스타보 쓰듯이 등 져줘 받아주고 관리해서 연결해줘. 그다음에 너는 그 다음에 골 넣으러 가서 헤딩해서 넣어야 돼. 크로스 오는 거 마무리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선수인데 지금의 최근의 라스를 보면 라스는 무조건 중앙선부터 여기 질주에 들어갑니다. 라인 깨고 들어가요. 근데 여기 잡기가 힘든 게 뭐냐면 라스가 생각보다 안 느려. 그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들어오는 선수들하고 힘에서 안 밀려요. 센터백들을. 그러니까 힘으로 밀어놓고 슈팅 때리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속도와 힘. 그러니까 센터백들이 라스를 쫓아가기에는 라스가 생각보다 빠르고 풀백들이 잡기에는 라스가 힘이 세요. 그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넘어가는데 거기에 숨어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라인 깨는 게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보기엔 수원FC가 이걸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늘의 전반 20분부터는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던 거고 후반전에 그 몰아치는 와중에 또 한승규 선수가 골망 한번 흔들었다가 결국 취소했잖아요. 그 장면도 잘 보시면 한승규 선수가
돌아뛰는 수비 뒤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또 그렇게 볼 수 있냐면 3-2-4-1이 전방 압박을 많이 걸고 있으니까 여기서 풀어나오려고 그러면 자꾸 미스가 나는 거예요. 전반전에 여기 미스 많았잖아요. 전반 초반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잡으면 이 뒤를 때려 넣으면 편하게 간다 이거예요. 앞에만 준비시켜 놓으면 이 두 명만 뛰면 여기 위협적으로 공격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면 또 하나의 부수적인 효과가 뭐냐면 다음부터 여기 한두 개 먹잖아요. 이 선수들이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m? 5m? 5m만 물론 5m는 그런가? 3m만 무른다 그래도 이 선수들한테는, 중앙에 있는 선수들한테는 훨씬 편해지는 효과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FC서울이 준비를 잘했고 수원FC는 항상 잘하던 거를 또 잘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수원FC는 FC서울이 이렇게 전반 초반부터 강하게 나올 걸 좀 예상 못했던 것 같고 FC서울 그 와중에 딱 약점을 노려가지고 딱 쳤죠. 그 다음에는 두 골 리드 잡으니까 본인들도 수비하는 데에는 장점이 있고 지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비적인 능력에 장점이 있으신 지도자니까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역습을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 FC가 공격적으로 후반전에 운영은 했지만 FC 서울도 충분히 역습에서는 한두 골 정도는 조금만 더 이렇게 잘 만들었다 그러면 넣을 수 있을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술적으로 잘 준비된 두 팀이 잘 싸우고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래서 FC 서울 연말 승리 거뒀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인터뷰를 보고 이 방송을 켰어야 되는데 인터뷰를 못 봐가지고 뭐라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만약에 제가 지금 이 방송 올리고 나서 제가 인터뷰를 봤는데 저랑 비슷한 얘기들이 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뿌듯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보기엔 FC 서울 팬들께서는 조금 그래도 우리 팀이 바뀌는 뭔가가 보인다라고 이제 느끼셨다 그러면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술적으로도 괜찮고 팀 콘셉트도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색깔하고 지금 FC 서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에 어느 정도 잘 맞췄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고 수원 FC 팬들께서는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죠. 졌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죠. 그렇지만 역시나 수원 FC는 하는 거는 꾸준히 잘 해오는 팀이고 결국에 마지막까지 한 골 넣는 걸 보면서 역시 수원 FC는 올해도 어찌됐든 위에서 싸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상위 스플릿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좀 너무 공격이 좀 매서워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면서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짧게 이제 그 우승팀 경쟁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결국에 우승팀은 이제 거의 갈렸죠. 이제 두 팀 중에 하나입니다. 울산현대나 전북현대냐인데 사실은 지난 주중에 울산은 똑같이 비겼지만 울산도 비기고 전북도 비겼습니다. 아침에서 울산은 가와사키랑 비겼고 전북은 빠툼이랑 비겼는데 제가 이제 그 경기 끝나고도 리뷰를 했었는데 좀 상반되게 평가를 했어요. 울산은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를 한 반면 전북한테는 실망스럽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말에는 결과가 좀 달라졌죠. 전북은 수원 삼성을 잡고 승점을 따낸 반면에 저기 울산현대는 대구FC 원정에서 1대2로 지면서 역전패하면서 승점이 1점 차로 좁혀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예상했냐? 예상 못했습니다. 예상 못했고 저는 울산이 뭐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차이를 벌리지 않을까라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참 축구가 어렵다는 게 이런 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뭐 제가 뭐 변명 드리려고는 변명을 할 리도 없고 그렇긴 한데 제가 좀 경기를 보면서 느낀 짧은 단상들 한 1분 각 팀 전북하고 이제 전북하고 수원전하고 울산하고 대구전을 각각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만 리뷰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먼저 열렸던 전북하고 수원 경기를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에서는 글쎄요 이길 만한 팀이 있었냐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제가 지난번 전북하고 빠툼전에서도 그 리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경기도 또 페널티예요. 지금 6경기가 7경기인가에서 그 FC서울전에서 나왔던 필드골을 제외하고 모두 다 세트피스에서 골이 들어갑니다. 전북.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세트피스 강한 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전북이 원하는 게 우승이라고 한다 그러면 물론 이렇게 울산이 미끄러져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 이제 뭐 이번 시즌 초반부터 공격적인 축구를 하겠다고 말을 했었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중하위권 팀들하고 싸울 때는 좀 다득점하면서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수원 삼성이 아예 내려서지도 않지만 수비적으로 촘촘한 팀을 만나서 뭔가 해법을 찾지 못한다는 건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반 초반에 조금 좋은 것 같다가 중반 이후로는
또 잠잠해지는 형태들이 안 될 때 전형적인 경기들이 나왔고, 페널티킥이 나왔지만 그거로 위안을 삼기에는 조금 전체적인 경기력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만족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만족하기 좀 힘든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울산하고 대구전을 말씀드리면, 대구 울산전이죠. 대구가 물론 잘했습니다. 일단 대구가 잘했어요. 대구가 세징야, 에드가 뭐 그다음에 정승원으로 시작되는 그 정승원 선수가 진짜 미드필더에 있으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아니 역습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계속 올라오죠? 그러니까 세징야랑 에드가랑 둘이 가면 덜 위험할 텐데,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역습 갈 때 한 명이 뛰어요, 한 명이 가요. 이렇게 가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돌아뛰기 시작하면 얘네가 이렇게 벌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이게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좌우 간격이 벌어지니까. 두 명일 때랑은 완전 달라요. 두 명일 때는 똑같이 두 명이더라도 간격을 이렇게 좁히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세 선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를 와이드하게 쓰면 이거는 그냥 너무 이제 당하는 형태가 되니까, 이거 이렇게 못 잡고 약간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얘를 측면으로 도는 걸 잡아야 되니까. 느낌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 방면으로 가는 게 중요한데, 정승원 선수가 잘 올라가면서 대구의 어떤 역습이 살아났다 이런 얘기는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승원 선수가 많이 뛰니까 그런 형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앙 수비수들도 굉장히 안정적이었죠. 특히나 이제 이 울산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좁은 형태, 좌우로 좁은 형태의 공격 수비 방법을 택하면서 잘 해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던 게 그거예요. 울산은 결국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장점이, 어찌됐든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기든 지든 하려는 축구가 비슷하다. 그래서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체력이 떨어졌던 것들이라던가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티가 났던 것 같아요. 뭐 체력 소모가 좀 큰 축구기도 하고, 빠툼을 두드려 패는 거랑 가와사키를 그래도 주도하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달랐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조금 이제 그 어떤 위로라고 해야 될까요? 좀 편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구FC 역습이 워낙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어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 전방부터 압박을 세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강도가 떨어지면 세징이한테 털리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서 좀 차이가 갈렸던 것 같아요. 반면에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결국에 공격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리치도 명단에서 제외된 상태였고, 김건희가 빠진 자리가 정말 큰데 최전방에 유주환을 세워놓을 수밖에 없고, 니콜라오는 아시잖아요. 별로 믿을만한 선수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 공격수가 없는 상황에서 내려놓은 상태, 어느 정도 내려놓은 상태에서 수비하고 역습하는 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죠. 최전방에서 어떤 싸워줘야 되는 상황인데, 유주환 선수가 뭐 뒤로 빠져다니는 거는 장점이 있지만, 어찌됐든 뭐 김민혁이나 홍정호 선수 상대로 1대1에서 막 이렇게 뭔가 우위를 점하거나 등을 질 수 있는 형태는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최전방에 힘 빠진 게 좀 느낌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태환 선수가 나왔지만 어찌됐든 측면으로 돌아나가는 쪽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전북을 위협하기에는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전북 경기는 조금 쉽게 균형이 깨지지 않는 형태,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한 경기였는데 그 페널티킥이 승패를 갈랐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면 될 것 같고, 물론 전북 팬들은 그 승리가 너무너무 귀중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승리의 어떤 그 가치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내용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울산하고 대구 울산 경기는 울산이 대구의 신난 대구를 억누를 만큼 어떤 체력이나 기동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네. 그거를 뭐 저는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뭐 가와사키전을 했으니까 울산이 질 수밖에 없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인 것 뿐이고, 결론적으로는 울산이 못해서 진 거죠. 네. 경기력이 그렇게 좋진 않았다. 하지만 이제 해왔던 게 있으니까 다음 경기에서 조금 쉬고 나오면 그래도 회복될 여지가 좀 있어 보인다. 네.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1, 2 싸움은 치열할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시즌 막판까지 재밌는 경기가 이어질 것 같고, 네, 어쨌든 FC 서울의 반등이 시작되면서 밑에 쪽에서도 좀 치열한 강등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성남도 이겨가지고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 차차 한번 지켜보시죠. 네, 오늘도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